웨비나도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각 로봇 분과와 에듀테크 분과에서 이제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 로봇 분과에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분과의 주제는 생성형 AI 이후의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이고요. 저희 로봇 분과의 강보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강사님 아까부터 접속하셔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어요. 선생님께 큰 박수, 선생님들 뭐 요즘 이모지로 이렇게 박수 보낼 수 있더라고요. 큰 박수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보건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션 1을 맡은 강복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드렸으니까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ATC 로봇분과의 충주 남산초등학교 교사 강복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월요일 오늘 오후까지 수업 열심히 하시고 지금 다들 퇴근하시고 쉬시는 시간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 같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인데요. 사실 이 분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분야라서 이렇게 선생님께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지컬 AI를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할까요? 왜 오늘 제가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기존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우리는 화면상의 텍스트만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리라던가 음성 같은 것, 비디오 같은 것들을 다뤘지만 우리 화면상에서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수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 세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 하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공유의 특징상 여기 영상이 조금 끊어질 수 있어가지고 잠시 공유 설정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년, 15년 전쯤 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지켜봐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처음 보실 거는 이 영상입니다. Three, two, one. 빙판 위를 걷는 모습입니다. 예, 선생님 어떠셨나요? 방금 보신 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시험 모습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는데요. 제가 10년, 15년 동안 이 로봇의 발전 과정을 지켜오면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우리가 봐도 놀라움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현재 이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 발달 단계, 특히 휴머노이드 분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웨비나 세션 1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는 무엇인가? 과연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술적 발전에 이르렀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사회와 노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자이니만큼 사회와 노동이 바뀌면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뀐다면 우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여기 계시는 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채팅창에 올려줄 수 있나요? 자, 여기 계신 분 혹시 누구실까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배웠던 분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깐부치킨의, 예, 깐부치킨 맞죠? 깐부치킨 회동의 젠슨 황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엔비디아의 CEO이자 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 젠슨 황이시죠.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 되었는데,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인공지능 개발, 교육, 훈련에 많이 쓰이는 이 부품이 그래픽 카드인데요. GPU라고 부르죠. 이것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CEO이기 때문이죠. 이 젠슨 황은 최근 두 차례,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자, 1차 방문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깐부치킨에서 두 회사의 회장들과 만남을 가졌죠. 혹시 두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회사들인데 어느 회사인가요? 이 두 회사 어디입니까? 이 두 회사.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작년에 주식을 샀어야 하는 회사들. 우리가 지금 사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배가 아프실 그 회사들이죠. 자, 1차 회동 때 만났던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AI를 만드는 저 GPU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기들에 사용되고 있죠.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말 그대로 부르는 값이 값인, 부르는 것이 값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굉장한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었죠. 자, 이렇게 1차 방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요, 어떤 회사들하고 만남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현대라던가 네이버라던가 LG라던가 피지컬 AI와 관련된 회사들하고 만남을 가졌죠. 이 표에서 보시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오른쪽 위가 뭐가 있습니까? 피지컬 AI가 있죠. 우리 인공지능에서 앞서 나가는 회사인 이런 엔비디아에서도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과연 이 피지컬 AI가 뭔가요? 대체 뭘까요?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엔비디아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CES 2025에서 기조연사로 나온 이 도표를 가지고 인공지능 발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보시면은 알렉스넷이 있죠? 알렉스넷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알렉스넷은요, 2012년에 이미지넷 대규모 시각인식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우승한 시스템입니다. 이 대회가 어떤 거냐면요, 수많은 사진들을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어떤 사진인지 인식시키는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이 알렉스넷이 2등과 무려 10%나 차이 나는 수준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것이 사용됐냐? 이때 그래픽카드가 쓰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인공지능 연산 처리 과정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그래픽카드를 쓰게 되면서 이후 수많은 머신러닝, 딥러닝, 수많은 인공지능 연구에 그래픽카드가 주류가 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렉스넷의 발전하면서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또 등장한 AI가 뭐가 있습니까? 인식형 AI, 퍼셉션 AI가 있죠. 이런 AI들은 음성 인식, 유튜브 알고리즘 같이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 의료 영상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진이라던가 영상 같은 걸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하셨냐면 엔트리라던가 뭐 스크래치라던가 그 다양한 플랫폼으로 학생들에게 사진 웹캠으로 캡처하고 이거 학습시키고 어떤 건지 분류하는 그런 에듀테크 교육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때가 사실 저희가 에듀테크 수많은 교구를 사용하여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많이 했던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시대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맞습니다.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입니다. 이 AI가 우리가 교사들의 교육 혹은 일부 전문가들의 도구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생성형 AI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생성형 AI의 특징이죠.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접하고 인공지능에 익숙해지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이 자료에도 지금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인터넷 웹상에서 새로 게시되는 기사라던가 컨텐츠의 50% 이상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창작보다 AI의 창작이 더 많아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에이전틱 AI입니다. 이건 조금 대중이 많이 쓰기보다는 회사 단위라던가 뭐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데요. 이 에이전틱 AI의 대표로는 뭐 클로드 AI가 있겠죠. 코딩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뭔가 고객 응대라던가 아니면 무슨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에이전틱 AI가 있겠습니다. 이런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우리 인터넷에 또 특이한 점이 생기는데요. 최근 네트워크 보안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전 세계 웹 트래픽, 즉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통신 양의 57% 이상이 인공지능과 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인공지능과 봇들과 함께 인터넷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죠. 와, 이렇게 인공지능이 잘 쓰이고 수많은 기능을 가지게 됐어. 자, 이러면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곧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들을 가졌는데 최근에 다른 비판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비판점이 나오냐? 자,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얀 루쿤이라던가 강화학습의 창시자로 부르는 리처드 서튼이 이런 발표와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주류를 이루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이런 인공지능들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들, 수많은 자료들과 말을 바탕으로 인간을 모방하고 따라해서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지 이것들은 진실된 의미에서 인공지능이라 부르기 힘들다. 라는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고 이런 물리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자료를 따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더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 피지컬 AI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눈, 코, 입, 우리 오감을 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달아주자. 실시간으로 우리 세상,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하자. 그래서 월드 모델을 갖추게 하자. 이 월드 모델이란 인공지능이 우리 물리 세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 세상을 이해하는 틀 자체를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피지컬 AI 단계로 있는데요. 이 피지컬 AI 단계에서 이 월드 모델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맞지 않는 AGI,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할 것이라 보는 겁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들이 수많은 투자를 받고 수많은 노력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이 범용 인공지능을 갖추기 위한 거죠. 흔히 말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이러한 범용 인공지능을 위해서 전 세계가 버블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겠죠. 피지컬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피지컬 AI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챗GPT 제미나이한테 눈, 코, 입을 달아주는 거죠. 우리가 센서를 달아주고 다양한 입력 장치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 AI는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인식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다음 사람이 그에 따라서 무언가 과제를 제시하면 자신이 주변 환경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 학습을 하고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손과 발을 달아줘서 실제 환경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피지컬 AI 담긴 이 인공지능은 환경에 개입을 하고 그에 따른 바뀐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복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보다 인간 세계를 이해하고 월드 모델을 갖추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로 무엇을 알아봐야 됩니까?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닮은 로봇입니다. 예전 굉장히 아시모라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전 인공지능 개발 이전과는 지금은 좀 다른데요. 옛날 그 아시모라던가 굉장히 큐봇이라던가 그런 로봇들은 인공지능이 없을 때 단순히 걷는 동작 하나하나마다 수학적 계산과 수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개발로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한테 어떤 것이 성공인지 인식하게 하고 성공하면은 강화를 계속해주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하나하나의 수치 조정 없이도 인공지능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이 휴머노이드는 총 3대인데요. 먼저 왼쪽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텍슬라의 옵티머스, 두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세 번째는 피규어 AI의 피규어입니다. 사실 이 세 모델들은, 제일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김새부터 볼까요? 자, 먼저 좌우측으로 옵티머스와 피규어가 서로 닮은 생김새를 하고 있고, 아틀라스가 유독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질적일까요? 옵티머스와 피겨 1은 사람과 최대한 닮게 만든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비율,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머리, 그다음 팔, 다리, 손까지. 하지만 중간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조금 다르죠. 특히 이 다리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부분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죠. 더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의 방향성에 따라 다른데요. 이 왼쪽 오른쪽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함께해서 우리 대중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일하게 하는 이런 휴머노이드를 추구하는 반면에 이 중간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애시당초 투입하고자 하는 방향이 먼저 공장 투입이 우선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분 100%를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아틀라스를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런 아틀라스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효율적이고 산업 현장에 적합해야 되고 각 부분이 모듈화되어 있어서 생산과 관리, 보관, 개조가 편해야 됩니다. 이전 아틀라스도 사람과 닮은 형태 휴머노이드를 개발했다면 실제 투입 모델은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휴머노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기술 수준을 가졌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테슬라 옵티머스인데요. 제가 줌으로 이 공유를 하다 보면은 앞부분이 버벅이기 때문에 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앞부분이 좀 끊길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자, 현재 1.5배속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일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키친타월도 뜯고요. 이처럼 간단한 조리 볶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시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배속인 걸 감안해야 되겠죠.
진공 청소기를 가진 모습이라던가 자동차 공장에서 측정 부품을 옮긴다던가 조립하는 모습들, 캐비넷을 움직이는 모습들, 손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세한 손가락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기로는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학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학습을 바로 하고 바로 시연하는 건 아직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온몸을 이용해서 물체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3kg 정도 된다고 하죠. 테스트에서는 더 무거운 물건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보시면 특징이 누워져 있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허리가 360도 돌아간다던가, 머리가 360도로 돌아간다던가,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관절 구조를 취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아틀라스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규어인데요. 이 피규어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택배 분류 작업 대결이 한창입니다. 택배에 붙은 바코드를 아래로 향하게 한 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점심과 저녁 식사에 30분씩 할애하고 중간에 10분씩 쉬며 화장실도 갑니다. 때때로 어깨 스트레칭도 합니다. 로봇은 배터리가 소진되면 대기 중이던 다른 로봇과 교대할 뿐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인간과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의 10시간 대결을 펼친 결과 인간은 12,900여 개, 로봇은 12,732개를 생각보다 차이가 나지 않죠. 190여 개 차이로 인간이 이겼습니다. 인간이 이겼지만 Human 과연 for the 이긴 건지 win. Cheers. 로봇의 의아하긴 능력을 합니다. 자신해왔던 해당 로봇 개발사의 최고 경영자.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right technologies exist to make that possible. Robots that can achieve human-level intelligence. 이번 대결 결과에 대해 인간이 승리하는 마지막 순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새 회사의 휴머노이드를 보셨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렇게 세대 휴머노이드의 시연 장면을 보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꽤 관심이 많으셔서 이미 보셨던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에 올려져 있는 게 보이죠. 일단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요. 사람이 자는 시간까지 만약에 피규어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인간보다 더 높은 수행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로봇의 관리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간이 로봇을 이기지 못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한테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걸까요?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수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킨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진짜인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 업체에서의 이 학습 방법은 사람들이 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인간의 가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를 위한 영상을 두 개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아틀라스 로봇한테 축구 동작을 가르치는 영상입니다.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동작을 모션을 캡처합니다. 그다음 이 모션 캡처한 것을 바탕으로 아틀라스의 로봇 특유의 동작으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그다음 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로봇에 업로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실 거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VR 같은 목걸이를 목에 매고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VR 컨트롤러, 리모컨인데요. 이걸 들고 움직이면은 여기 옆에 있는 로봇이 그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중국의 학습 사례인데 중국은 다수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해서 수많은 동작들을 로봇에게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이 두 영상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틀라스의 학습 장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robot, certainly one quite as physical as this one. So we're very proud. So the key steps to developing this move is the first thing is we capture a human performing the action, so kicking. Then we Okay. transform Motion that capture human 하고. motion into the Atlas kinematics. 모션 And then we 캡처를 use 동작에 AI 바꿀 값을 to 바꾸겠죠. train a policy to mimic the same behavior. 이렇게 And then we 모방을 deploy it 합니다. on the hardware and actually test it. 그리고 Play can be 실제로 really 테스트를 하죠. important for a field like robotics, both because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최근이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축구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관련 영상도 상당히 흥미로우니까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동작을 실제로 데이터화하고 로봇 휴머노이드 동작으로 변환하고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지 지금 휴머노이드에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밑에 아래 중국 쪽 영상도 보겠습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2025년에 시장에서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하된 역할을 하고 휴머노이드 있습니다.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산입니다. 80%가 중국대입니다. 압도적인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은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양에 승부를 걸었죠. 최근엔 훈련 센터를 세워 작업 데이터를 축적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특징은 이러한 무술 동작을 이 거대한 데이터는 로봇한테 무엇을 많이 위한 학습시키고 준비일까요? 있습니다. 그 첫 무대는 산업 현장일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학습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휴머노이드를 상용화해서 판매 중이고, 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휴머노이드를 빠르게 상용화하고 빠르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학습시키면서 빠르게 기술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휴머노이드의 훌륭한 모습을 봤지만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휴머노이드 성능 발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 휴머노이드를 전시회에서 전시가 가능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걷기, 뛰기, 균형 잡기, 이동 동작까지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정도 동작까지는 투행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팔의 세부적인 섬세한 움직임, 손가락 조작. 이것은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종이를 짚는 수준, 큰 물건을 짚는 수준은 다 도달을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CES 2026에서 가는 아주 얇은 종이를 여러 종이들 중에서 정해진 장수를 정해서 뽑아서 건네는 것까지의 손가락 조작이 가능한 것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통제된 공간 내에서의 작업이 됩니다.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시야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공장 부품 옮기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에 부품이 놓이고 정해진 위치에 부품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된 공간이고요. 그다음 정해진 위치에서 진공 청소기 돌리기 정도. 이렇게 정해진 좌표값, 정해진 작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로봇에게 기대하는 동작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술이 확보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혹은 시연을 보여주는 회사가 없어요. 로봇 자체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인간이 다양한 과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조합해서 제시했을 때 사람의 말로 자연어로 제시했을 때 이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연을 하는 업체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빠르게 발전한 산업일수록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수많은 가짜 자료들이라던가 사기 같은 것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은요. 원엑스 테크놀로지의 네오라는 휴머노이드인데요. 무료 예약 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구독제 혹은 일시불제로 벌써 예약 구매를 받고 있고 2026년도에 배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6월 29일, 7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2026년 배송 날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각종 전시회에서의 시연 장면도 과연 회사에서 소개하듯이 가사 가능한 수준인지 사실 정말 미지수입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아래쪽에는 영상으로 같이 보실 텐데요. 중국의 어느 회사가 공개한 무술을 시연하는 로봇 영상인데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이름을 따 T-800으로 불리는데 발차기와 돌려차기 같은 무술 동작이 강점입니다. 사람의 버금가는 유연한 동작에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자 회사 대표가 직접 다른 업체의 시연을 나섰습니다. 보면은 실제 이렇게 상황임을 매끄러울 수가 증명하겠다며 로봇에게 얻어맞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시연을 보여주겠다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조차 미루었습니다. 잘 보시면 로봇의 성능이 확인됐다는 판단에 회사는 단번에 2천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지만 로봇의 안전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의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소리가 맞지가 않고요. 동작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업체가 시연하고 있는 로봇 동작들을 보면은 저렇게 로봇이 부품에 아무 흔들림 없이 동작할 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자신의 그 발전 단계를 속이는, 기술 수준을 속이거나 좀 과장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로봇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은데? 아직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발표를 합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우리가 짓게 될 이 자동차 생산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3만 대 연간 생산이 가능한 로봇 공장과 함께 말이죠. 즉, 이 로봇이 실제로 2년 이후에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직 투입까지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것도 한번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2년 뒤부터 미국 현대차 공장에 투입되는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로봇다운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던 아틀라스가 이번에는 고난도 기계 체조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인지 홍영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아틀라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순식간에 물구나무를 섭니다. 90kg으로 알려진 로봇 몸체를 두 손만으로 지탱하면서 L자 버티기, V자 버티기 같은 고난도 기계체조 동작도 흔들림 없이 해냅니다. 상반신과 팔관절, 몸통 중심부를 동시에 제어해야 가능한 고난도 기술로 무거운 부품을 나르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영상 속 아틀라스의 몸통엔 001이라는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제조 공장에 투입될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라는 뜻으로 지난 1월 CES에서 공중 재배를 선보인 연구용 시제품과는 다릅니다. 지금 보신 게 공장 배치가 임박한 양산형 모델이 움직이는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산형 버전 값싸게 만들어도 이 정도의 힘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일을 할 준비가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 모델이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양산형 모델의 공정별 검증을 진행합니다. SBS가 만난 보스턴 다이내믹스 임원은 공장 투입
현재 자동차 만드는 단계에서 로봇이 수행할 수 없다고 혹은 로봇이 수행하지 못한 단계가 의장 단계라고 합니다. 도색이라던가 뭐 철판을 가공하는 작업은 로봇이 다 수행 가능하고 이미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고 차량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치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의정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자동화 못한 상태인데 그 부분의 일부 작업에 이 아틀라스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된다고 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현재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 교섭 안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게 보장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이 로봇,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의 여유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현장 업계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섭 안에 이걸 추가한 상태라고 말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고려가 있는데 로봇이 근무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사람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자신의 급여가 줄어들 것을 대비한 협상안들이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가 시간, 뭐랄까요? 초과 시간, 근무 시간이라는 것들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줄어들 걸 대비해서 그것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요.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렸습니다. 자, 러다이트 운동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기계 방직기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숙련되어 있던 방직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방직공들이 자신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방직기를 부서뜨리면서 자신의 권익 보장을 요구했던 운동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요번에 이런 현대자동차의 모습이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피지컬 AI 혁명이라던가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실제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보였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고민이 생깁니다. 방금 봤던 1차 산업혁명과 러다이트 운동은 실제 우리 공교육의 탄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필요하면서 저수면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요구했던 역량이 규칙을 지키는 것, 시간 엄수하게 되는 것, 기초 문해력을 필요로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적인 형태의 공교육 학교가 생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과거에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단순 반복 노동을 하려고 학교가 생겨났다면 미래에는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돼서 사람들이 했던 신체적 노동들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에게 대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학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고민이 들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야 되지? 실제로 제공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나게 생각할 수 있고 자기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존재와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전에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난 컴퓨터라던가 다양한 기계들과 도구가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과 같이 일하며 같은 역할을 수행한단 말이죠.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야지 이 학생들이 그들과 기계와 같이, 로봇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올해 6학년 전담교사인데 무려 3단원에 이런 단원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나라는 단원이 있었단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 교육과정상 이미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학생들이 만날 것을 가정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단원의 모습입니다. 3단원이고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나입니다. 내용들 보시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로봇은 어떻게 써야 될까? 이들과 함께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도덕교육 쪽이나 철학 쪽 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추가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서에는요,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과의 관계는 기존의 도구라던가 아니면 반려동물이나 식물 같은 관계랑 다를 것으로 예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까요?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까요? 이 단원에서 유의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이라던가 감정을 갖추지 않은 로봇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감정을 가지거나 인간적인 지능을 가진 창작물에 나온 로봇을 다루지 않도록 한계를 그어뒀습니다. 근데 이게 이곳에서 제가 느꼈던 컨텍스트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범용인공지능, AGI라던가 감정을 갖추지 않더라도 갖추지 않은 휴머노이드도 사람과 같이 도덕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이 고도의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챗GPT 수준 혹은 인간의 일을 도와준 수준의 휴머노이드도 인간과 도덕적 갈등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조차도 이렇게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인공지능 로봇을 함부로 다루거나 때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학생들이 도구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근데 이때 로봇을 함부로 다루거나 부서뜨리는 건 재산권 침해입니까? 아니면 로봇 학대입니까? 아니면 그냥 학생들의 도덕적 일탈입니까? 그다음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인공지능한테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 이미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최근에는 학생이 하나가 세상을 스스로 떠나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나 대신 일도 해주고 나와 상담도 해주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로봇이 나타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런 부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단원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저희 로봇분과 연구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로봇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로봇을 친구로 삼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있는 6학년 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막연히 로봇 아무 얘기나 하면 좀 그러니까 로봇 하면 학생들이 어떤 걸 떠오르는지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학생들이 생활 중에 로봇을 얼마나 접하는지 알기 위해서 넣어봤고요. 또 학생들이 챗 GPT 수준의 지능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할지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로봇을 가질 수 있다면 시키고 싶은 일이 있겠죠? 시키는 일을 우리가 주관식으로 넣어봤고요. 그다음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 수준으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과 간단한 대화, 챗GPT 수준이 가능한 로봇일 경우 친구가 될 수 있나 없나. 다음은 우리 AGI 수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졌다면 로봇과 친구가 될 수 있냐 생각하냐. 자, 한번 결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넣은 단어가 크게 나오겠죠. 뭐가 나옵니까?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사실상 인공지능과 로봇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챗GPT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죠. 이렇게 학생들은 사실상 인공지능과 로봇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봇도 인공지능, 인공지능에도 당연히 로봇을 갖췄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니 물어보니까 크게 예상해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구로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기존에 우리 인간이 사용했던 도구와 휴머노이드 혹은 로봇은 꽤 다를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25%가 지성체로 대해야 된다. 친구 같은 관계로 대화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로봇,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는 우리 집안일을 시키고 싶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집안일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텐데 집안일을 그렇게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대신 뭔가 수행하는 것을 갖추도록 바랬습니다.
뭐, 나 대신 학교나 학원 가기, 돈 벌어오기, 군대 대신 가기, 주식 투자하기, 이렇게 나의 능력을 맡기고 싶다. 내가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맡기고 싶어 했죠. 다음 세 번째로 오는 것이 정서적 교감이나 나의 여가 생활 보내기였습니다. 친구처럼 대하고 싶은 친구들이죠. 고민 상담이라던가, 보드게임 하기라던가, 대화 공감을 바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단순한 일인데요. 아마 1번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도옥이라던가, 물국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요구하고 있는 학문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죠. 천문학 관련해서 물어본다는 친구도 있었고, 내게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챗GPT 수준이 가능하고 간단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데, 자, 보시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갈리죠. 자, 거의 반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가 반반에 가까워요.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도입되든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도덕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갈등은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면 AGI를 갖춘 사람과 같은 수준이면 어떨래? 라고 하니까 될 수 있다가 다소 늘어난 것이 보이지만 여전히 될 수 없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도입됐을 때 사람과의 도덕적 관계에서 갈등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휴머노이드 시대,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 인간 고유성을 가르쳐야 한다. 사실 이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귀에 딱지가 일도록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저도 죄송스럽게도 저의 수준에서는 이런 단계까지밖에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도덕적 갈등을 벌인다면 그를 조율을 하고 해결해야 될 건 결국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다움과 도덕성, 책임이라던가 윤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찾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인간과 인간, 인간과 로봇 사이 이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협업 능력, 사회성을 갖추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오늘 웨비나를 마치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나오면 항상 나오는 휴머노이드에 의해서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과 작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정된 위치를 사용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에게 대체되기 굉장히 쉬운 직업과 작업들이겠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다룬 것처럼 인간에게 더 중요해질 능력은 뭘까? 사람이 힘을 들여서 노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능력들을 키워야 되겠죠. 다른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줘야 될까? 만약 신체적 노동의 적성을 가진, 신체 활동의 적성을 가진 친구들에게 그럼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같이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에 더불어 더 가르칠 건 없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건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간단한 시간에 우리가 친구들, 학생들하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학생들이 로봇이 학교에 들어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 것 같니?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0분 정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휴머노이드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간단히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점이라던가 아니라면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54분인데 한 1, 2분 더 기다려보고 없으시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요거 자료 제가 여기 ATC 통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쪽으로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가 공유가 안 되면은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없으신 것 같네요. 이 주제 자체가 빠르면 5년 내, 길면 한 10년, 15년 이내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면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충주남산초등학교의 강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강복원 선생님께 대표로 감사 인사드리고 선생님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약 5분 정도 짧게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강사님 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쉬는 시간 5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5분이어서 8시 정각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8시 되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은 에듀테크 분과의 심우철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세션 주제는 업무는 편하게, 수업은 스마트하게입니다. 다양한 생성형 AI 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심우철 팀장님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남초등학교 교사 시금철입니다. 네, ATC에서 에듀테크 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총 이제 3개의 세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AI로 이제 수업 준비를 10배 빠르게 한다는 이름으로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AI 도구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 못 드렸던 다양한 툴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선생님들께서 이런 AI 혹은 뭐 에듀테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짝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요거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하시거나 혹은 지금 스마트폰 없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슬라이도.com을 들어가셔서 요 핀번호 입력하시면 여기다가 답 남기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가장 선호하는 에듀테크는 무엇입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 혹은 업무를 하시면서 요건 내가 제일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띄어쓰기 없이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께서 입력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글 2022요. 사실 이번에 연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봤더니 그냥 뭐 어디 가셔가지고 다 연수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사실은 이 명단을 보면서도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쉬운 건 안 될까. 예, 클로드 코드 뭐 한글 2022 누구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예. 선호하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잽퀴즈가 많네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쓰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실은 제가 준비해 놓은 목차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툴들 중에, 그러니까 오늘 연수는 이제 이 선생님께서 복수응답이 가능한 내용인데요. 나 요거는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조금 남겨주시면 그래도 제가 사실 요 연수의 툴들을 한 5분 정도로 정말 짧게 치고 나갈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큼은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설문을 넣었습니다. 네 분께서 응답 남겨주셨고요. 슬라이도가 있으시고 스노클 AI가 좀 많으시네요. 감마 저한테 뭐 가임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노트북 LM도 있으시고요. 슬라이드가 많네요, 근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예.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연수를 근데 사실 제가 쓴 거를 보니까 한 9개 정도 툴이 있더라고요. 요거 1시간 동안 하려면 정말 한 5분, 10분밖에 못 하거든요. 예, 정말 짧게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오늘 연수에서 어떤 점들을 기대하시는지요. 한 단어를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연수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실습 위주로 해달라. 뭐 빠르게 해달라. 뭐 스킵해달라. 예, 요거. 그리고 오늘 연수에서 오늘 좀 스킵 버튼. 아까 우리 앞에서 연수해 주셨던 선생님 피지컬 AI 정말 잘 들었거든요. 빠른 실습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내가 너무 알고 싶다 하시면 스킵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빠르게 할게요. 장담, 이거 되게 굉장합니다. 이분 누구시죠? 장단점. 그렇죠. 제가 사실 모든 것들은 저는 오늘 수업에 쓴 것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어떤 점이 비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대하시는 분요. 좋습니다. 근데 아마 사실 오늘 워낙 고수분들이셔서 오늘 아마 뭐 처음 보시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제가 잔잔바리로 썼던 거. 수업 꼭 필요한가? 이 점을 좀 설득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에 썼을 때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득할 만한 이유를 좀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득 당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제가? 그럼 첫 번째 툴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약간 개똥 철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요 사진. 예.
1960년대, 66년입니까?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그때 결승점 지점에서 어떤 선수가 빨리 왔나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1000분의 1초까지 선수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수업 교구예요. OHP입니다. 궤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이제 축구입니다. 황희찬 선수,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그림인데요. 사실 저도 조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부위는 등입니다. 등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선수들의 가속도, 그 다음에 히트맵,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머물렀는지, 그 다음에 뭐 심박 이런 거 자료들을 선수들에게 팀에게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학교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궤도 OHP 필름을 벗어나서 이렇게 정말 최신식의 학생들이 더 이상 연필과 노트가 필요 없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 환경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자칠판에 글을 쓰고 태블릿 PC로 수업을 듣고 코딩을 통해 대형 로봇이 교실 안에서 움직이게 하며 영어 회화도 챗 GPT가 해주는 교실. 알파 세대로 불리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미래교실에 장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실을 당기자 펜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코드하는 모습이고요. 전자칠판 사진 같은 자료들을 전자칠판에 이렇게 해서 띄우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고 계시죠? 에듀테크 이미 선생님들이 다 체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마입니다. 감마 아까 80% 정도가 체크해 주셨는데요. 감마로 들어가는 주소는요 이렇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남겨드릴게요. 여기 남겨드릴게요. 감마 앱 요 주소고요. 요렇게 요 주소입니다. 감마점 앱이에요. 넘어갈게요. 우선 제가 바로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제가 로그인 해놨거든요. 제가 구글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계정을 따다닥 들어가서 들어왔네요. 첫 번째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내일이면 방학이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름방학 안전교육 자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요 생성 버튼을 딸깍 누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딸깍 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왜 안 해주고 있죠 지금? 좋습니다. 템플릿을 이렇게 간결하게 그다음 뭘로 할 건지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제가 생성 누르면요. 제가 방금 했던 그 프롬프트,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였죠. 그 여름방학 안전교육 자료라고 하는 8글자만 입력한 다음에 생성이라고 누르면 이 감마 AI가 PPT의 개요를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더 빨리 될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숨겨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끝나죠? 이게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왜 뭘 잘못 눌렀길래 제가 다시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생성 누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름방학 안전교육 자료라고 하고 그래 카드 10장이죠. 그죠? 이게 10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요 생성. 원래 이 개요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쭉 나왔고요. 바로 만들어졌죠. 글자는 가장 짧게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블랙으로 하죠. 나이트 스카이. 그 다음에 그림은 스퍼 컬러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 개요를 바탕으로 각각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근데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강사님도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우측 하단에 이제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는데요. 만들어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감마의 좋은 점은 생성을 한 다음에 수정이 변합니다. 노트북 LM은 현재까지 수정이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감마는 수정이 가능한데요. 그 가능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선 마지막에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 바꾸는 거 당연히 됩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의 어떤 연락처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항목추가 눌러가지고요. 담임 선생님 연락처라고 쓴 다음에 010-1234-5678 쓸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지만 레이아웃을 바꾼 다음에 글자를 넣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요. 자, 보죠.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 딱 봐도 남자아이죠. 왜 남자아이만 그림에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요 그림 누르신 다음에요. 누른 다음에 누르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A의 에이전트로 편집 보이시죠? 요거 누른 다음에 씁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제가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원래 그림은 요 그림이었죠? 원래 그림 요 그림이었죠? 제가 그림을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바꿔줘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살짝 이상하네요. 왜 이럴까요? 원래 훨씬 잘 됐는데요. 예, 카드 편집하는 중에 나오네요. 원래 이런 에러 코드가 안 떴었거든요. 네. 사실 AI가 그래서 참 그래요. 그죠? 저희 프롬프트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남학생만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짜잔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마.앱 주소는 감마.앱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는 감마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구명조끼 착용에 남학생 사진만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꿔달라 라고 했는데요. 됐다. 요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네, 그림 바뀌었죠. 그림체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그림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예쁘냐 안 예쁘냐는 뒤로 내려갈게요. 네, 이렇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그건 준비한 게 아니지만 여기다가 지도안 뭐 그러면 지도안 많잖아요. 지도안 눌러볼게요. 사실 지금 제 PC가 엄청 버벅거립니다. 원래 제 PC 슈퍼컴퓨터거든요. 왜 버벅거리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가 요렇게 된 걸 요렇게 컨트롤 C 텍스트만 추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로 붙여넣기라고 하는 걸 눌러요.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것을 컨트롤 V 누릅니다. 상당히 지금 뭔가 되게 버벅거리고 있거든요.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요약 정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요약한 다음에 계속하기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제가 8글자의 프롬프트를 눌렀던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고 가장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템플릿 정하고요. 그림은 또 한 번 더 스팟으로 갈까요? 더 딴 거 한번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펠트, 이것도 예쁘죠, 그죠?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라. 생성 따당.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방금 했던 그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업에 대한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요, 수정이나 이미지 수정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만 만들어져라 짜잔 하고 싶은데 일단 멈출 수 없습니다. 약간 프링글스 같은 녀석이네요. 근데 제가 진짜 수업을 진짜 이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의 그 인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추론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됐고요. 숨기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일단 수업하는 방법은요. 여기다가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 됩니다. 딸깍 누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브라우저에 꽉 채웠기 때문에 제가 전체 화면을 누르게 되면요. 그냥 완전히 PPT랑 동일해요. 자, 오늘은 5월 27일, 물론 작년 겁니다만 깊이 있는 수업,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에 대해서 해봅시다. 요거 그림도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배울 핵심 문장, 사실 이런 거는 따로 있진 않죠.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아직 수정은 필요하겠네. 하지만 처음에 수업을 들어갈 때 있어서 PPT를 고르고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런 작업 필요 없이 이렇게 내용에 맞춰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도안의 세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사실 수업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수업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첫 번째 김장문화 정말 괜찮죠. 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점. 근데 혹시 옆반하고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물론입니다. 여기다가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점 3개 눌러가지고 내보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내보내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요. 이렇게 상단에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오시고 나면 선생님들 이미 구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죠, 이미. 그래서 보기 권한만 줄 거냐, 댓글 권한 줄 거냐, 편집 권한 줄 거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보내기 기능도 재밌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PDF로 내보낼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낼 수 있어요. 마지막 PNG, 이미지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내보냈을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감마라고 하는 워터마크가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을 그대로 누르게 되면 워터마크 안 찍힙니다. 하지만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제 썼느냐?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뭐 또 교육지원청하고 일하다 보면 좀 물론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되게 인정받으면서 우리 저 지원단 선생님 되게 열심히 하시네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막 저한테 막 어떤 뭐 지도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요걸로 만들어서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 실제로 썼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정보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문서,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생성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판단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매뉴얼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월달에 연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와 되게 신경 썼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요거 AI가 만들었네라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다른 이제 생성 AI보다는 조금 느낌이 덜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연수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가시면 사실 여기 주.is 티처심, 사실 제가 심선생이라는 필명으로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올려놨거든요. 여기 가시면 감마.앱 사이트도 올려뒀어요. 이거 왜 해뒀냐면요. 실은 그러면 자 질문, 이 감마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이거 사실상 저는 무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 만들 때 50크레딧 정도 들거든. 50크레딧. PPT 하나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미지 하나 수정하는데 5크레딧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0이라던가 100 정도면 충분히 내가 웬만한 자료들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쓰다 보면 깎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친구 추천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딱 복사해가지고 요 링크 타고 들어오면 저한테 크레딧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자, 얘들아 오늘 감마 가지고 만드는 거 보여줄게 라고 해서 얘들아 요 링크 가지고 들어와 라고 안내합니다. 제가 여기 주.is 티처심이라고 하는 저의 요 사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점이 좋은지. 근데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최대 무료 버전의 경우 보유할 수 있는 크레딧은 2000까지 가능해요. 근데 한 명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200이 주어지거든요. 즉, 한 반의 학생들을 동시에 초대시키면 안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모든 별로 한 명씩만 들어와라고 하셔가지고 사용하신 다음에 또다시 하시면 돼요. 물론 돈이 여유로우시다면 이제만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뭐 굳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무료로 써야 되나? 왜냐하면 무료와 유료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은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는 어디까지 나왔냐? 그 PPT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말, 쪽수 혹은 뭐 약간 캔바에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킷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나의 머리말의 사이즈와 모양,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괜찮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요거는 좀 공부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 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그 강의 교환은 제가 요거 공유 드릴게요. 요거 공유 드리겠습니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요거 사본 만드셔서 그대로 혹시 필요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다 제가 그냥 다 캡처한 거라서 저작권이 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 많이 써보셨죠? 네. 써보셨죠? 뭐 사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요 화면이죠. 요 화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화면. 여기 보시면 소스들을 추가할 수가 있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RAG 이렇게 얘기하죠. RAG 뭐냐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리트리버를 하게 되면 자료를 검색하고 찾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Augment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은 다음에 Augment. 그러니까 나에게 보기 좋은 자료로 변경해주고 강화해주고 자료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generate, 나에게 답변을 주는 녀석을 RAG.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생성형 A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있죠.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얘기 혹시 그거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 빡쳐가지고 가지고 있던 맥북을 던져서 영의정 얼굴 우측 귀에 피가 났던 사건 얘기해달라고 하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는 사실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줬던 그 프롬프트 사항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단어를 확률을 조사해요. 그리고 그 단어 다음에 또 내가 썼던 맥락과 관련 지어서 그 다음 단어를 추론합니다. 그래서 추론했을 때 가장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쭉쭉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가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아무튼 이 노트북 LM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맥락과 학습을 바탕으로 확률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사실 제가 좀 제가 딱히 잘하는 것도 없지만 사실 이런 또 교육과정 부분은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깊이 있는 수업, 그 다음에 핵심어, 핵심 문장,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는 모든 수업을 내가 가르쳐야 될 학습 목표를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백워드. 그럼 왜 백워드냐? 마지막 평가에서 학생들이 이런 도달했으면 하는 이런 목표라고 할까요? 마지막 학생들이 그 목표, 사실 목표라는 것도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죠. 근데 여기 이 깊이 있는 수업에서는 그것을 핵심 문장이라고, 즉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이 자신이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게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 중에 학생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지를 고민한 채로 이 거꾸로 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백워드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핵심 문장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지. 그게 바로 핵심 문장, 핵심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핵심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걸 이해 잘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 공문에 있는 자료들, 또 제가 사이트를 통해 컨트롤 C, 컨트롤 V한 텍스트 자료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이런 내용들을 소스를 추가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하지만 이것도 되게 좋아요. 소스 추가 누르신 다음에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지만서도 뭐가 있냐? 여기에 패스트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딥 리서치를 누르고 깊이 있는 수업에서 이렇게 누르면요. 소스도 얘가 깊이 있게 딥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해서 소스를 추가해 줍니다. 즉 내가 넣은 자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또 더 찾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챗GPT라던가 제미나이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핵심 문장을 추출하는 방법 설명해줘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저와의 그런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 제가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그러면 에헤이 지금 잘해야지 말이지요. 이거 지금 오래갔다고 이 질문한 결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주석을 달아요. 주석. 여기 보시면요. 보시면 자 질문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8번, 9번, 12번과 같이 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부분에 어떤 페이지의 내용인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통해 자신이 답해 주었던 것에 대한 근거를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루시네이션, 아까 얘기했던 이 환각 현상, 그러니까 진실과는 상관없이 사실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말을 확률적인 것만으로 추론해야 했던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요 핵심은 요건데 당연히 대화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트북 LM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요런 마지막 아웃풋의 형태지요. 특히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AI 오디오 오버뷰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교재를 가지고요. 요거 집어넣은 다음에 AI 오디오 오버뷰 누르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자료들이 나옵니다. 두 명이 팟캐스트 형식으로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책의 정말 이 전체적인 부분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사실 공부를 되게 못했고 지금도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들은 좀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AI 오디오 오버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맥락 속에서 나온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슬라이드 자료라고 하는 것은 PPT입니다. 그래서 뭐 한 17장 정도까지 잘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혜표 선생님,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현순 선생님의 팁이긴 한데요. 그럼 17장보다 더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요 자료들을 분할한 다음에 요렇게 요거 가지고 만들어줘. 끝나고 나면 요거 가지고 만들어줘. 이렇게 하게 되면 17장이 아니라 17장, 34장, 51장 이렇게 쭉 추가할 수 있다라는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동영상 개요는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영상 형태로 어떤 약간 칠판이 옛날에 혹시 그 처음에 인터넷 강의가 유행하였을 때 강사님들 사진은 나오지 않고 화면만 녹화되어서 이런 주석 같은 걸 다뤄주던 인터넷 강의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런 형태 정도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마인드맵은 나의 개념들을 쫙쫙쫙 맵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자동으로요. 그 다음에 요 기반으로 보고서 더 줄 수 있고요. 플래시카드라고 해서 개념 같은 것들을 맞춰가는 퀴즈 형태로도 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퀴즈 또 있죠. 요거는 이제 객관식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고요. 인포그래픽 요거 너무 좋죠. 예.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 장으로,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눈에 익어가지고, 요거 노트북에 낸 거구나라고 알 수는 있죠. 각각의 아웃풋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오디오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요약해 줍니다. 당연히 뭐 형식을 심층 분석, 요약, 비평, 토론. 기본값으로 할 수도 있고요. 더 짧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집중해야 될 부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라고 하면요. 발표용 슬라이드로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쵸? 요런 거 이미지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음 동영상 기호입니다. 스토리보드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시각적 이미지로 이렇게 개념들 설명해주는 내용들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때 좀 무서웠던 게, 만약 여기에 휴먼 AI가 등장해서 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해준다? 그럼 정말 저일 것 같은 거예요. 제 얼굴이 나오고 제 입모양을 따고 제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인터넷 강의라는 것도 정말 무한정 확장해서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인드맵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보고서도 이렇게 형식을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래시카드 이렇게 해서 정답 맞추는 주관식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객관식 형태로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많이 봤던 이런 내용들이죠. 데이터표로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 많이 써보셨죠? 더 설명드릴 거 없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스노클 AI입니다. 스노클 AI. 요거는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좀 딴 거보다 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야 될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 주소입니다. 주소는 주.is 스노클로 입력하고 들어오셔도 돼요. 주소 있죠? 여기 주소 있죠? 이 주소 있죠? 주소.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리죠. 먼저 학생 화이트보드 체험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학생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시크릿 모드 들어갈게요. 시크릿 모드 주.is 스노클로 들어오겠습니다. 시크릿 모드. 그 다음에 S1이라고 하는 요 링크를 눌러볼게요. 주소는 오른쪽에 붙여놨어요. 저는 게스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들어가 보죠. ATC라고 들어있어요. ATC로 들어가겠죠. 썸밋. 그럼 제 이름 ATC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언어를 선택합니다. 답변 시작 누릅니다. 보죠. 요렇게 처음에 안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요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자, 그냥 계산해 볼게요. 45분에 18 더하기 10, 28이네요. 이렇게 제가 제출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각자 푼 것을 AI가 자동으로 채점을 해줘요. 네. 이 뭐냐면 이제 기존에는 뭔가 이거 채점하려면 일일이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사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요렇게 답변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 합은 잘 구했대요. 근데 너의 풀이 과정이 보이지 않아. 계산 과정을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답변하기를 누른 다음에
기존 거에서 그릴 거야? 아니면 새로 그릴 거야? 저 새로 그릴 거거든요. 새로 가보죠. 여기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틀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5 더하기 9는 14.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가볼게요. 근데 약분해야 되죠? 그럼 7분의 2 가볼게요. 제출해 보겠습니다. 과연 AI는 어떤 평가를 내줄 것인가? 틀렸죠? 그죠? 네. 그러면 과연 정답을 알려줄까? 아니면 다시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거리를 줄까? 바로 스노클의 특징은 질문할 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잘못 풀었죠, 그죠? 네. 이 수업에서 교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 분모가 다르네. 그 분모를 갖게 해야 되겠네. 그럼 어떤 분모를 갖게 되느냐? 바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분모를 만들어라. 그리고 계산해라. 근데 틀렸네, 그죠? 좋습니다. 다시 답변하기. 이번에는 세 번째네요. 지금 답변 넘버 2죠. 이제 답변 넘버 3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45이다. 그러면 자, 45분의 18 더하기 45분의 10 45분의 28이 나오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풀었던 과정이 나오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AI, 스노클 AI이 피드백을 줄 텐데 아마 요 과정이라면 틀림없이 만점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점은 0점부터 4점까지 총 5단계가 주어지거든요. 탁월이라는 걸 줬네요. 공배수가 45임을 잘 알고 해준 거죠. 자, 그럼 선생님들도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교사는 뭘 할 수 있냐면 2분 전 꾀꾀기 선생님이 부르셨네요. 자, 들어가서 자 보시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입니다. 자, 꾀꾀기 선생님. 그 다음에 2분 전 풀었네요. 요 풀이 과정. 아, 보니까 잘 푼 거다 알 수 있죠. 점수는 탁월입니다. 즉 4분의 4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2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시도한 겁니다. 두 번째 시도한 게 제일 좋았던 거라는 거죠. 왜? 제가 지금 필터링한 것이 최고 시도이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 푸는지 안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살펴보죠. 왜 안 푸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푼 거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 예.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가보죠. 또 가볼게요. 주점.is 스노클. 이번에 사실 좀 많은데 이걸 다 사실은 제가 스노클만도 3시간 연수하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오디오 체험입니다. 대신 네 가지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로그인 에즈 게스트 ATC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 발음이 굉장히 구릴 건데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영어생 계십니까? 이거 너무 좋죠. 답변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요 문장을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시크릿 모드라서 지금 제 목소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들어가야 될 텐데. 나오네요. 이제 그럼 하나 갑니다. 자, 스타팅 나옵니다. 사이트에 있는 동안 눌러야 되겠죠. 사실 제 영어 흉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누군가가 저의 영어 발음을 가지고 흉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선생님도 야, 훈철아 너는 참 발음이 구리다라고 하신 분 없으셨고 동남아시아 갔었을 때 제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점 주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예, 바디랭귀지 가면 설명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얘는 해주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orming how we learn and live. It empowers us to solve complex problems and explore innovative ideas every day. 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뭐 제 발음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요거 녹음한 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근데 얘는 해주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확인 누르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게 업로드가 되고 스노클 AI가 평가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요. S2 해보시죠. 저는 2분 동안 말 안 할게요. 아니다, 1분 동안. 시작! 예, 보니까 ATC 선생님 저죠, 그죠? 근데 완전히 뭔가 녹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아예 안 됐고요. 우리 123 선생님 한번 볼까요? 아니다, 1, 2 이거 볼까요? 교사 입장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학생 하는 걸 볼 때 얘는 해주거든요. Artificial
그럼 자, 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교사로서 피드백 남겨줘야죠. 야, 너는, 아니, 여기다가. 아니, 저기, 훈철아. 한국어로 말하면 어떡하니? 요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하게 개인적으로 혹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댓글 남겨줄 수 있어요. 2초 부분에. 요렇게. 혹은요. 자, 이 부분 열심히 읽어야 되라고 해서 하이라이트해서 야, artificial 할 때 F 발음, 그 다음에 transform 할 때 F 발음, 그 다음에 innovative 할 때 V 발음, 그 다음에 everyday 이런 거 할 때 끝이 억양이 내려가야 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되라고 해서 send as 이미지로 댓글 남겨줄 수 있어요. 혹은요, 제가 직접 녹화도 가능합니다. 아니, 할 때 말이야. 여기 있는 이 F와 그 다음에 empowers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읽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제가 샌드에서 영상 형태로도 피드백 가능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선생님들? 학생들이 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 줄 수 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혹시 제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번 가보죠, 제가. 이게 아니라 스노클 AI. 스노클 AI. 주소는요, teacher. 네, 스노클.앱 이거든요. 연수 가보죠. 자, 소리 내읽으시오. 우리는 아직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키키키. 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뾰로롱 시크릿 모드. 네, 다음 세 번째 할 건 어떤 거였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X. 다음은요, 뭐냐면 학생 글쓰기 체험 S4.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S4로 들어오시면 돼요. S4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아예 텍스트 기반의 문제입니다. ATC.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은 학생회장입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으로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자율화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을 밝히고 답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쓰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 해야 하느냐. 학생 글쓰기 체험의 아래쪽에 가시면 찬성 입장, 반대 입장 글을 뒀어요. 자, 패들렛에서 글을 추출한 방법이에요. 점 3개 누르신 다음에 게시물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 짜잔. 컨트롤 C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답을 붙여넣기 했어요. 완료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자, S4 할 건데 S4에 대해서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답을 뒀습니다. 하는 방법은 점 3개 누른 다음에 게시물 열기. 점 3개 눌러 게시물 열기 누르면 컨트롤 C, 컨트롤 V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교사 화면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내용이냐? 설득하는 글쓰기 교내 스마트폰 자율화였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낸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글 맞아? 제출부터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제 답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방금 제가 솔팅을 할 때 이렇게 할게요. 응답 날짜 최신 순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TC. 왜 안 보이죠, 근데? 에이,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혹시 이거 보이세요? 100 paste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은 요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었다는 알림을 줍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연수할 때 브리스크 티칭과 같이 얘가 이 글이 AI가 써주었는지 안 써주었는지 인스펙트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입력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학생이 다른 크롬북으로 내용을 미리 써놓고 요걸 옮겨 쓰게 되면 얘는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은 내용들은 얘가 인지를 해준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나와 있네요. 이제 그죠? 100% 붙여넣기 했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형태는 총 이런 게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기 시작했느냐? 제가 실은 수업을 할 때 이런 거 했었어요. 뭐냐면 이 표를 보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하이라인 수업입니다만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당연히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게 했겠죠. 슬프지만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모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름 그 EBS에서 나오는 이지통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요런 또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힘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추상화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그 다음에 뭐 세로축에서는 단위를 넣는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프를 제대로 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럴 때 이걸 썼죠. 왜? 스노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제가 여기에서 수업 목록으로 들어가서 활동 없죠? 여기다가 활동 추가하기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새로 만들기. 여기다가 제목 써요. 6월 29일. 오늘은 뭐냐면 1일 수학.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떤 답변 유형할 거냐. 아까 화이트보드는 썼던 거 기억나세요? 영어로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타이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화이트보드 녹화는 요 두 개 합쳐놓은 거예요. 이걸로 하죠, 뭐. 질문을 추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1일 수학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가보죠. 이거죠. 자, 좀 어려운 거. 2차 방정식. 들어갑니다. 이미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일까? 이 문제 좀 들어가 볼까요? 잠깐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됐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가서 보자 어디 보자. 여기다 컨트롤 V 누릅니다. 컨트롤 V 눌러요. 들어왔죠? 문제 들어왔죠? 지우고요. 들어왔죠? 이거 풀 수 있죠? 근데 제가 일일이 풀이 과정이나 답 같은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수정 완료 누릅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할 때 그러니까 셋업 매뉴얼이라고 해서 내가 채점 기준과 답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질문 기반 생성 딸깍 누를게요. 수학이고요. 사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입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풀이의 과정과 정답을 맞춰줘요. 얘가 성능이 어디까지냐? 수능 문제도 웬만한 거 풀어요. 수능 문제도. 네. 그래서 프롬프트 요구가 질문은 이게 맞지? 기준은 요거 맞아? 응 맞아. 그래서 정답은 요거 맞아? 2 또는 3 맞거든요.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배정하기라고 해서 assign을 누르게 되면 입안에 배정하니까 배정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여기다가 뭐 게스트 로그 같은 거 허용해 준 다음에 공동 작업 아까 학생들끼리도 피드백 남겨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크 코치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조 강사를 열어주는 것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배정하기 누르고 여기 있는 이 카피 링크만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지금 제가 줌에 올렸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게스트 됐죠? ATC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가 답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답변 시작.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x-3 x-2는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해서 녹화 음성한다. 자 x-3 x-2로 되죠?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죠? 소인수분해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이다.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자 그렇죠. 그래서 확인 딱 누르면 이게 업로드가 되면서 저의 화이트보드의 답변 상황과 저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잘 되었는지 틀렸는지를 피드백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방금 이거 이름 몰랐잖아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와, 제가 이렇게나 멍청했군요.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그 항을 나누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수학과 나오신 분 알려주십시오. 소인수분해라고 하나요? 이거 아닌데 소인수분 아니는데 뭐라 그러죠 이거? 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이걸 인수분해, 그래 인수분해 해가지고 잘 세웠답니다. 보세요, 이거 와 진짜 여기서 식의 변형을 자연수를 나누는 게 소인수분해고 식을 곱셈을 나타내는 걸 인수 이렇게 알려준다니까요. 얘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내가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10번, 20번 풀어요. 20번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많이 푼 건 9번까지 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다.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활용 어떻게 하느냐? 저희 반의 경우 이렇게 문제를 풀어놨는데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알아보기. 정지까지 정지. 그러니까 정직의 딜레마 사항을 주고 너희가 이걸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도덕적 행동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 인사이트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학생들은 높은 이해도를 받았어. 근데 이 학생들은 missing reason.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지금 자신의 주장만 펼쳤어. 혹은 shallow advice. 그러니까 뭐냐면 제안을 주긴 줬는데 이게 근거가 약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건 도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만약 수학이라고 한다면 큰 수에 가서 인사이트를 누르게 되면 높은 이해도 이렇고요. No explanation. 설명이 없다. 조와 억을 헷갈린다. 이 학생은요. 이 학생은 만을 헷갈린다. 와 같이 학생들의 이런 전체적인 우리 반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한 화면으로도 보여주기 때문에 교사로서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도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 버전은요 20개까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혹시 20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유료 버전은 이걸 한 교사당 22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한 70만 원 정도에 학교 전체적인 것도 쓸 수 있고요. 보내주세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음 슬라이도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들께 질문 드릴 때 썼던 에듀테크 도구입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바로 살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슬라이.도입니다. 슬라이.도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만드실 수 있어요. 로그인 누르게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만들기 쉽습니다. 로그인 위드 구글. 그 다음에 재계정. 왜 갑자기 이게 로그인 튕겼을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가능해요. 여기다가. 사실 저는 그때 연수를 사실 갈 때마다 무조건 이걸 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쌤들 가면 사실 에듀테크 연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5만 치로 이제 팔짱 끼고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과 뭔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썼느냐. 찍먹과 부먹을 갖고 예를 들었어요. 원래는 뭐였냐면 인공지능의 명과 암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과 논리적 근거를 말하는 수업이 국어 시간에 있어요. 5학년에. 근데 그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는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러면 자신은 부먹이다.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먹이냐 찍먹이냐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쓰는 게 아이들은 되게 편하고 쉬우니까.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슬라이드를 누릅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써요. 저는 이제 항상 날짜를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 네모 씁니다. 크리에이트 슬라이더를 누르고요.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이제 애들을 누르면 문항이 만들어져요. 근데 처음에 문항의 종류를 뭘로 할 건지 묻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이 청중이 반응하기 쉬운 것부터 합니다. 제가 처음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많이 쓰는 건 뭐냐? 그죠? 답하기 쉽잖아요. 근데 물론 형태적으로는 객관식이 잘 편해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그래서 당신은 부먹이냐? 찍먹이냐? 근데 요즘에 더 좋아진 게 이렇게 문제 묻고 나서 improve with AI라고 해서 질문을 더 좀 좋게 만들어도 줍니다. 그렇지. 더 낫죠. 그죠? 그럼 오케이. 이거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찍먹. 두 번째 A가 좋은 건요. 다음 슬라이드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좋아하는 중국집 이름은? 좋아하는 중국집. 나의 인생 중국집을 이렇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거 한번 해볼게요. Improve with AI.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그쵸? 만들어봐라. 짜랑! 얘가 AI기를 포기했나봐요. 안 해주려고 하네. 만들어집니다. 이제. 제너레이팅이에요. 내 삶, 좋네요. 확실히 낫네요. 그리고 맞아, 한데, 자, 이거는 무료냐, 유료냐? 이거 무료 버전이거든요. 그럼 유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3개 이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료의 제한 3개까지 가능하다. 하나 더 가보죠, 그러면. 이거 아니라, 오픈 텍스트. 중국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프레젠트 누르면 이런 화면 떠요.
아주 간단하게 이게 첫 화면이거든요. 왼쪽에 QR코드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주소와 핀 번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수업했던 내용들 아까 연수 시작의 화면과 똑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넘어갈게요.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들 해보시 아시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스마트폰 화면 한테가 내려놓고 첫 화면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화면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이 화면으로 응답 화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만약 세 번째 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슬라이더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사실상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수노. 갈게요, 수노. 수노는 주소가 수노.ai. 헤이. 들어볼게요. 여기다 아주 간단합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은 야구를 쉬는 날이네요.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홈. 자, 만들어 봅니다.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노래. 노래 스타일은 야구 응원가. 크리에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죠? 연수 끝자락이라 나오네요, 지금요. 눌러볼까요? 이제 만들어지네요. 제가 매번 이런 주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월요 연수 응원. 보자, 어디 보자. 들어가 보자. 왜 안 해주는 거죠? 보자, 어디 보자. 월요일 저녁에도 자리 지키는 선생님. 힘 빵빵 나시죠,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요 얘기를 좀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스노 AI는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초등학생 많으신데요. 초등학생들은 쓸 수가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늘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저희 학급에 랜딩 페이지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하는데 여기다가 보시면요. 그 4학년의 도덕에서 7단원인지 6단원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 평화통일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평화통일 노래를 정말 재미없게 가사를 바꾼 활동이 나와요. 정말 완전 핵노잼. 그래서 제가 이거 야 우리 노래 완전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요거 지금 모든 별로 얘기해서 자 평화통일을 이제 1, 2, 3차시 동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4차시에 너희가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노래 타임 한번 생각해 볼래? 그 다음에 노래의 분위기는 이걸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스노에 들어가서 만들어줬어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해줬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짱 잘했다. 아주 좋아요. 완전 좋아. 듣고 싶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썼던 가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보시죠. 재생. 너와 내가 만나면 넓은 잔디밭에서 노래 괜찮죠, 그죠?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최고예요. 들어보시죠. 듣는 순간 그냥 흥겹습니다. 가보자. 너와 내가 만난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 일단 이 학생들은요 가사를 정말 길게 썼어요. 평화 통일 이루어보자.
보자. 그 다음에 자 만약 평화 기타 요소상 토의를 팝이지만 살짝 줄여주죠. 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학생들이 삶이 이렇게 네. 조금 더 즐겁겠지. 우리 같이 평화 통일해요.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장할 수 있거든요. MP3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MP3 파일을 이렇게 학생들에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 뭐까지 했느냐, 이 내용을 그대로 캔바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캔바로 가서 누가 잘했을까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좀 개인이 좀 삭제하면서 이게 자꾸 로그인이 풀렸네요. 보시면 캔바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시화를 만든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면 세상이 춤을 춰. 하늘도 내려와서 우리를 바라봐. 평화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가. 다들 고개 끄덕이며 리듬에 빠져봐.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캔바로 시화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자료를 제작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저장 형태를 MP4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동영상이 되고, 그 동영상은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릴 수가 있겠죠. 예. 하고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되게 많은데 마지막 세션 3까지 못 갔네요. 예. 아쉽고, 다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요거만 좀 보여드릴게요. 알아두면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요렇게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 임진초에서 우리 선배님들 쓰신 거 보고 알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T1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요거는 설치가 필요 없이 그냥 로그인이 필요 없이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마침 우리 신갑 회장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내려받는 주소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주.is 티처심에 가시면 프로그램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T100. 요거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제가 하나 해놨죠. 뭐냐면 마블 룰렛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름까지 써놓은 게 있는데 가보죠. 아유, 오늘 시크릿 모드 엄청 많이 열어놨네요. 제가 설마 사라진 거 아니겠죠? 시크릿 모드가 엄청 많이 열어있는데 제가 여기다 만들어놨죠. 마블 보셨죠? 그래서 오늘 오시면 딱 이렇게 있거든요. 호스트 두 개네요. 네. 자,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 좋은 일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입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섞을 때마다 이름이 바뀌거든요. 3번, 4번, 5번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함께 우리 차진성 팀장님, 네, 전수 선생님 1위, 예, 우리 시간 회장님 앞서 나갑니다. 제가 의도한 거 아닌데요. 하지만 바로 못 들어가시죠. 네, 우리 김원태 선생님 역전했습니다. 어떻게 들려나? 우리 김원태 선생님 1위, 우리 2위, 황태현 선생님이 3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제비뽑기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순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볼까요? 우리 박경진 선생님, 황의준 선생님, 예,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 누구죠? 제 이름 썼나? 안 쓴 것 같은데요? 우리 양재 21위입니다. 21위. 우리 윤세 선생님, 24위요. 이상호 선생님 25위시네요. 아쉽습니다. 하셔가지고 1위신 분이 커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내드린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자료들 보시면서 첫 번째 사이트는 요 사이트. 그래서 요거 그냥 패들렛 복제하게 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썼던 자료들 싹 다 있으니까 요거 다 제가 만든 거니까 얼마든지 쓰셔도 좋다. 두 번째는 오늘 연수 자료는요. 요 자료인데 요것도 역시 4분 만드셔서 얼마든지, 뭡니까 이거? 얼마든지 물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요거 또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선생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디지털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수업할 때요. 저는 올해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단축 주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무조건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소나기입니다. 소중한 나의 기록 해서 이렇게 섹션 칼럼 방식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학생들의 결과물을 아래쪽에 쭉쭉쭉 써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결과를 누적해 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9시를 넘겨 진행해 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양은지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초등학교 심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찬 내용 강의해주신 에듀테크 분과 심은철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마블룰렛에서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네요. 아무튼 덧붙여 긴 시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기원드리고요. 이상으로 6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유튜브 협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고 그동안 웨비나 영상도 다 업로드되어 있으니 추후에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웨비나, 다음 웨비나는 7월 27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웨비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